네,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에서 오셨습니다. 조경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내기 같은 약속을 하나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하실 분들이 네. 있으실까요? 한번 네네. 좀 올려주시면 확인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적 지난주에 이제 빅테크 때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두고, 두고. 한번 저희 내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실직고를 해주신다면 직접 말씀하시죠, 결과를. 네. 네. 지난주 약속 이행을 완료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어쨌거나 두 자릿수의 성장은 보여줬어요. 보였죠. 20%까지는 못 미쳤다 논란이 많지만 실제로 이제 재무제표에서 보면 한 17%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고 전체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았지만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나왔었고요. 네. 근데 사실 클라우드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영향들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좀 낮아 보이긴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주가를 더 많이 끌어내렸던 거는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진할 거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고 요거는 제가 그래서 전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클라우드가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있죠. 강력한 산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부분들을 해서 제가 그 다음 섹션에서 한번 좀 다루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음료를 이제 좀 돌리기로 그래서 어차피 브랜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요 홍삼 요 뿌리가 있는 3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 요거 이제 브랜드 안 나오게 요거를 이제 한 박스 사오셔가지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먹고 먹었습니다. 예, 저희 PD 우리 PD들 것도 나눠 먹고 또 우리 언더스탠딩 형님들도 드셨고. 하나씩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저희 스튜디오 지금 찾아오시면 네. 오늘 뭐 혹시 밤에 지나다니시고 그렇죠. 계시면 네. 이거 하나씩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상 팀장이 진짜. 예, 사왔습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니죠? 비싸더라고요. 비쌌으면 좀 네.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다들 피곤하신 것 같고 네, 힘드신 것 고맙습니다. 같아서 네. 건강들 챙기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자료를 그냥 네.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뭐 FOMC일 텐데 지난주에 좀 이슈들 있었던 것들 중에서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장단기 금리차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10년물하고 2년물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사실 연준에서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는 거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3개월물, 예. 금리 역전 여부를 좀 그래도 더 많이 참고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네. 지난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게 역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연준 위원들의 이렇게 얘기들이 좀 계속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메리델리 총리가 11월에는 금리 피벗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야. 막 이렇게 이런 흐름이 다 나왔던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 전반적인 흐름이. 그리고 제 자료를 좀 보시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 꺼졌네요. 방송에는 나올 거예요. 네. 네. 이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인데요. 네. 2분기에는 한 49% 정도였어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3분기는 63%까지 늘어났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63%까지 네. 경기 침체 확률이 늘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3분기 GDP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좋아했었지만 그렇죠. 네. 그 내용면을 보시면 이 맨 끝에 이제 올해 3분기가 이 회색이 정부 지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끌어올랐던 부분은 그 전분기에 있었던 정부 지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네. GDP가 상승한 효과가 있었고 아까 우리 뉴스 5에서 에너지 기업들 주가 얘기하셨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주황색이 수출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돼요. 상당히 네.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GDP에서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요소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결국엔 민간 경제 부분에서 끌고 올라가서 GDP를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줬던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썩 좋은 지표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에너지 수출을 빼면 네. 그렇게 썩 좋은 그 경제 성장은 네. 아니었다. 정부 지출도 대부분이 국방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너지 수출,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수출 위주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면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미국도 어쨌든 뭐가 됐던, 뭐 에너지가 됐던 수출을 했다 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 그걸 나쁘게 볼 필요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개인의 소비라든지 개인의 소득 활동에 의해서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느냐라고 봤으면 그 네. 부분들이 반영됐다 그러면은 이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민간에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동반돼서 늘어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는 거죠. 하긴 제가 그 엑스모빌이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어서 리포트를 좀 봤더니 국내 이제 애널리스트분 정리를 하시니까 돈은 엄청 많이 벌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캐펙스 투자라는 게 아니고 캐펙스 투자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자사주를 사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에너지가 수출을 많이 해서 번 돈으로 네. 그거를 뭐 투자를 해서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주주환원을 맞아요.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횡재세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3분기 GDP는 어쨌거나 1, 2분기 마이너스였다가 뭐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그 전에 나왔었던 개인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력했던 것들보다는 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음. 이제 경기 침체 나는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림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의식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경기는 어쨌든 좀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네. 근데 금리를 올리면서 생기는 부작용인데 네. 근데 그 진짜 금리를 올리는 목적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네. 목적을 달성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경기 침체가 되면은 어느 정도 물가를 잡을 수는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 침체된 경기가 물가를 자동적으로 끌어내는 네, 끌어내려주니까. 그러면 연준도 이런 부분들 물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피벗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일부 이제 FOMC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네. 발언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PC 발표에서 뭐 숙제가 있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자료에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자료 맨 우측에 있는 표인데요. 이게 임금이에요. 결국에는 3분기에 임금 상승률이 5.048%가 나온 거죠. 임금이 계속 저렇게 오르는 네, 겁니까? 그렇죠. 전에는 임대료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임대료는 솔직히 이제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언론을 보면 네. 임대료는 실제 임대료 렌트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네.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CPI에서 그 임대료를 이제 조사하는 방법 중에 네. 기대치를 받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그러면 편승해서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마지막이 임금인가요, 그럼? 아직도? 예, 문제가? 여전히 이제 임금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헤드라인 기사로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헬스케어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이제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서 임금 상승이 높게 나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있습니다. 네. 2분기하고 임금 상승률이 별로 그렇게 튀어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얘가 횡보만 해준다라고 하면 얘도 한 바퀴 돌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긴 뭐 근데 약간 상승률이 네. 더 막 0.5에서 0.6으로 안 오른다는 거지 0.4로 둔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긴 한데. 네. 근데 왜 이렇게 임금이 안 떨어질까요? 그 제가 지난번에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 상승을 이끄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들 위주다 보니까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자료 갖고 와서 말씀드렸을 때처럼 뭐 외식이나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쪽에 노동 공급하고 수요하고 그렇게 균형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일자리가 넘치는 거예요. 노동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미국은 공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 2억
명이 넘지 않아요 미국인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할 사람 성인 기준으로 보면 2억 3천만 명 이 정도 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꽉 차서 고용이 돼 있어요. 꽉 차서 고용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사람을 필요로 하는 데들은 생겨 계속 있다라는 거고. 근데 경기 침체예요. 네. 근데 그게 전 분야가 다 사람이 필요한가요? 특수한 분야가 좀 부족하지 제가 않을까요? 지난번에 예. 준비했던 자료 보시면 레저 맞아요, 맞아요. 접객. 네, 접객업 좀, 부족했고 예. 그다음에 이 운송 쪽은 뭐였냐면 그동안 우리도 보시면 철도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은 몇 년 동안 동결했다가 한꺼번에 몇 년치 인상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철도 미국에서도 이제 파업이 있었을 때 뭐 5년간 24%인가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기로 해서 약속을 하고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임금 상승률이.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ECI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 회사를 다니면 주식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부담도 늘어난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왜 사람이 부족하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기 회사에 묶어두려고 하는 이런 정서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부담이 좀 증가했던 걸로 좀 파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살펴볼 게 이게 어쨌든 22가 금리를 2%까지 올렸는데 오늘인가요? 어제였죠? 어제였죠? 예. 어제였죠? 뭐 10.7%. 인플레가 안 네. 잡혀요, 여러분. 10.7이 예, 나왔죠. 10.7% 네네네. 나왔죠. 예. 에너지가 가장 컸고요.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천연가스 가격을 봤거든요. 유럽 천연가스 가격 엄청 빠졌던데. 10월은 좀 많이 빠졌으니까 네.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찰나에 오늘 또 아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9% 정도 선물 가격 다시 올라가고는 있는 걸 봤는데 저 천연가스가요? 네, 천연가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해상국경 협정을 아예 완료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전날부터 이제 가스를 아예 뽑았어요. 네. 뽑아서 이제 이거 이제 이집트로 보낸 다음에 이게 이제 액화가 돼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수순으로 가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노르웨이가 왜 테러라든지 이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해상 경계를 강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강화하게 되면 이 운송되는 속도가 느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 9% 정도 뛰어오르는 걸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거의 한 40% 정도 가격이 상승했던 부분이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에너지 제외하고 코어를 봐도 코어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하고 비슷한 수순으로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클라우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 제가 자료를 만든 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제목을 클라우드인 클라우드라고 했는데 전 맨 처음에 클라우드 업황이 안 좋아진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서 좀 네. 해봤고요. 매출 상위 6개 회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은 매출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일단 빅테크였기 때문에 넣은 거고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그리고 IBM, 셉, 오라클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서 좀 만들어봤고요. 이게 사실 클라우드라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모호해요. 이렇게 해도 클라우드고 저렇게 해도 클라우드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자기가 유리하게끔 매출 성과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2년치 3년치 재무제표를 까보다 보니까요 여기 사업부에 붙어 있다가 이쪽에다 떼버려가지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뭐 성장하기 몇 퍼센트가 굉장히 경계가 모호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겠죠. 되도록이면 겹치는 부분의 매출액만 합쳐서 이제 똑같이 성장률을 좀 계산을 해본 거고요. 네.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 보면 셉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매출이 늘어났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상위 플레이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애들이 네. 많이 늘어난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황 전체로 보면 환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5에서 7%의 매출 감소는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상위 6개 기업들도 다 동일한 여건이에요. 그거는. 동일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셋만 보더라도 16%에서 38% 정도 증가한 거였으니까 전년 대비 증가한 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왜 다른 플레이어가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부사장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셉도 셉이 잘하는 거 있죠. ERP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 ERP.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M이라고 CRM 해서 잘하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문화되어 있는 영역에서 이제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형태로 해서 패키지를 판매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밀어붙여서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그먼트 영역으로 가는 거죠. 거의 시장이 이제 거의 어느 정도는 성숙기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전에는 그러면 빅테크들은 우후죽순으로 이제 플랫폼이었으니까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막 늘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문화된 영역으로 가면서 이제 좀 약간 정체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럽에서의 성장이 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클라우드 성장이 좀 더 성장을 하는 폭이 좀 줄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다음 분기에 유럽에서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좀 약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두 가지 요인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유럽에도 원래 그런 로컬 기업들이 있어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거나 클라우드 그쵸? 기업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점유율을 뺏어 먹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더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죠. 지금 이 데이터 센터 하나를 운영하려면은 소모되는 전력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유럽의 이 에너지 가격을 부담하기가 어렵죠. 전기료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이거를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유럽에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에너지 비용이 한 8억 달러 정도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네. 이게 만들면은 마진을 확 깎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구글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얘네들이 좀 쉬운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점유율도 당장은 좀 확대하거나 시장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거고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유럽이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 클라우드나 그러니까 IT로 뭐 전환하는 방법 이런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뎌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너무 퍼가 높지 않았나요? 고퍼? 퍼가 높았지만 그래도 20% 이상의 성장률로 아, 25% 그렇죠. 잡아서 4년 간다고 하면 거의 두 배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퍼가 높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봤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퍼 하니까 퍼 되게 낮은 기업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우리 퍼 아니, 뜻 떠올랐나요? 퍼. 아니 네. 메타 우리 네. 메타. 근데 메타는 클라우드 어떻게 해요? 아 메타. 네. 메타가 지금 메타- 9배인가? 뭐 10배 9배 10배 왔다 갔다 하죠. 거의 뭐 좀 이따 아마 이남우 교수님이 거의, 거의 다 메타- 금융주예요. 거의 지금 수준이. 예. 메타가 그래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번에 네. 실적 발표를 하고 네. 데이터 센터하고 AI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제가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을 놓고 보면 점유율을 매출액 클라우드 섹터 전체에서 매출로 마켓 쉐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이제 요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진 않고 이 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하위 플레이어들끼리 좀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드인데 그러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그먼트로 들어가는 건 어렵잖아요. 이제 뭐 아마존이 갑자기 ERP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확보해 놓은 고객이나 클라이언트들한테 뭐 스노우플레이크나 이런 것들처럼 다른 데들하고 다른 클라우드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분석하거나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주거나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영역에 대한 이제 차별성을 가져가야 되는 시대라고 보는 건데 메타는 그걸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안 했구나라는 판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광고도 이제 애플이 또 한 번 더 때렸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그냥 말로만 찔러본 것 중에 우리가 기사로 많이 안 나왔던데 이런 겁니다. 광고세.
어떤 거냐면 너네가 iOS 안에 들어와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수수료를 안 내니? 라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찔러만 본 거겠죠. 이거는 아마 법적으로도 네. 공정거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긴 하겠지만 네. 계속 압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메타는 자기 스스로 자기 고객들을 다시 재정립을 해놓거나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하고 인공지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데이터 센터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이미 하고 있지 않았어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클라우드 써요? 자체 센터만 하나? 뭐 아일랜드나 뭐 이런 데다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었던 기사나 이런 내용들은 봤기 때문에 네. 자체를 쓰겠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그 반도체 업체들이 메타의 캐펙스 투자를 되게 중시해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하게 이미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걸 갖고 클라우드 사업을 안 할 뿐이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데이터 센터별로도 아마 종류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어떤 거에 최적화시킨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을 거냐인데 아마 진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그런 게 부분들에 크죠. 포커스를 예. 맞춰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클라우드는 성장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빅테크들은 AI나 이런 쪽을 강화하는 것 같아요. 기사들도 가지고 왔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하고 인공처리 기능을 뭐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라든지 셉도 마찬가지나 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기술을 더 강화할 거다.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AI를 왜 하는 거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 고객 성향이나 뭐 매장이라든지 매장이나 매칭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오픈 AI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네. 아마존도 태국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이거 AI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이 뭐 아바타를 생성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인수한다든가 이게 결국에는 내 플랫폼 안에서 AI를 통해서 이제 이런 디테일을 하는 애들하고는 좀 다르게 차별화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왜 지난번에 엔비디아 중국의 이제 데이터 센터나 머신러닝을 위해서 딥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한 고성능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제한했잖아요. 네. 다른 시장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성숙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AI나 이런 부분들 싸움일 텐데 그런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이 줄게 될 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나 뭐 AMD 같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장 끝나고 AMD 실적이 나오는데 네네. 어떻게 오늘 뭐 두 번째 어떻게 뭐 하지 마시고 공약은 안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건 보게 되면 약간 좋을 수 있겠네요. 이 두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나 AMD가. 네, 그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돌파구는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근데 AMD 뭐 MB 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GPU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로 나가는 것들에 대한 GPU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가격 하락이 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수요도 상당히 둔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PC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AMD도 아마 이러한 상황을 좀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거냐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가이던스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는 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대신에 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데미지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렇군요. 엔비디아는 사실 요 인공지능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 어쨌든 누구나 사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기능도 들어있는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주문 제작형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그렇죠, 회사니까 할수 없죠. 예. 그래서 그걸 파고드는 스타트업 NPU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많이 말이에요. 있죠, 많이 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수성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장은 그래도 엔비디아를 선호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의 재정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대놓고 말씀드리면 뭐 A백이나 H백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이제 MPU 개념으로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아직은 거기에 우리 속된 말로 비빌 정도는 아직 어려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네. 듣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 마무리, 요걸로 피벗만. 예. 피벗은 피벗 이게 근데 티미라우스가 최근에 쓴 기사 보셨어요? 지난주에 올렸잖아요. 그 네. 기사를 네, 봤어요. 톤이 바뀐 것 같은데.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사실 도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그거 있어요. 좀 기사 일단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11월에는 0.75%를 인상을 하고 네. 그리고 아마도 12월부터는 0.5%로 가서 네. 방향 전환이 있을 것 같.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썼죠. 그 최근에 또 썼잖아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쓴 건 못 봤어요. 아 이게 얘가 어떤 걸 썼냐면 기사를 그냥 자기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 미국인의 그 이제 초과 저축이 한 1.7조 달러 돼서 미국인들은 돈이 많고 또 가처분 소득이 많고 그러면서 본인의 의견은 아니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금리를 5.25까지 올려야 된다, 5.5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뭔 뜻인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자기의 톤이 바뀐 거를 간접적으로 기사를 써서 올렸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ECI라는 개념이었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현금 많다.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 잘 안 잡히고 있는 거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티미라우스 기사는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사를 전 본 거고 네. 비슷한 내용을 좀 본 거고요. 자료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이제 설명을 네,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말로만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료에서 제가 페드 피벗 이즈 파서블 이거 문법조차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네. 이즈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정말 모레 파월이 어떤 피벗에 대한 신호를 줄까 안 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건데 이걸 네. 한번 타임라인대로 한번 봤어요. 10월 6일 날 월러 이사가 말을 했어요. 네. 어떤 거냐? 11월에 FOMC에서 나는 이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한 전환을 이야기하고 싶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0월 19일 날 블러드가 말을 했어요. 만약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은 내년 초에 끝날 거야. 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이거 블러드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했던 사람이고요. 네. 끝을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이때도 보면은 갑자기 금리 인하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갑자기 어떤 입장 변화나 이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고,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내년 초까지만 금리 인상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도 뭔가 생각의 전환이 조금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메리 델리였죠. 그냥 이번 FOMC에서 내가 말해볼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대놓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제가 하나를 또 갖고 왔는데 지금 사실 그 FOMC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맞아요. 인터뷰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블러드가 10월 25일 날 CT에 가서 네. 인터뷰를 했어요. 연설을 했어요. 그걸로 저 윤리적인 뭐 문제라든지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말해줘라고 하니까 블러드가 하는 말은 나 12월에도 75bp 인상한다고 말한 거밖에 없어. 내가 전에 말했던 입장이랑 다른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0.75를 인상하게 되면은 네.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뭔가 저희도 이제 너무 바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쪽으로 방향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하면서 봤을 때 지금 연준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MMF에 이자를 줘야 된다고. 맞아요. 이자 부담이 많으니까 지금 연준도 재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뭐 지금 한 4천억 갑자기 적자 뭐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파월이 어떠한 결론을 먼저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미 기대하고 있는 게. 네. 또 시간이 또 시간 많이 다 지나서 돼갖고, 예.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도 또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수원WM의 조경상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깐 광고 보고 와서 이남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